안녕하세요. 흥분의 박스터디 실전반 강의를 하고 있는 주식 멘토 세렌 버핏입니다. 이번 시간은 SSBT 실전 스터디를 하기 전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기술적 분석의 기초인 캔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난 강의에서 차트는 무엇이고 차트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히 살펴봤었죠. 이 강의를 먼저 듣던 차트 편을 먼저 듣던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차트가 뭐고 차트 설정은 어떻게 바꾸는 거고 캔들은 뭐고 캔들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이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실제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는 실전반에서 구체적으로 배울 거니까요. 이 강의 역시 난 차트가 뭔지 캔들이 뭔지 캔들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알고 있어 하시는 분들은 과감히 패스하셔도 좋습니다. 이 강의는요, 진짜 왕초보를 위한 캔들 강의니까요.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캔들 차트의 기원과 캔들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볼 건데요. 이건 사실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굉장히 재밌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 사실 모른다고 해도 전혀 상관은 없는데 알고 있으면 아는 척 하기도 좋고 좀 재미있는 내용이기도 하니까요. 그냥 이야기를 듣는다는 생각으로 마음 가볍게 먹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기술적 분석이 뭔지 다들 이제 아시죠? 말 그대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기술적으로 분석한다 이 뜻인데요. 이러한 분석 도구로서 차트와 호가창 등의 각종 지표들을 활용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됐느냐? 지금처럼 과학 문명과 IT 기술이 발달하기 이전부터 사람들은 투자를 했었어요. 이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나타난 후에는 저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결과가 비슷하네? 라는 식의 반복이 계속된다는 걸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실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몇천 년, 몇백 년 전의 역사를 배우는 이유 역시 역사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반복이 되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이 역사를 만든 건 역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기술적 분석이 사실은 이 기술이라는 말이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를 좀 현혹시키는 면이 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이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것 역시도 사람들의 심리를 어느 눈에 보이는 형태로 표현을 해서 이것에 맞는 길을 만들고 여기에 좀 기술이라는 포장을 입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어떤 현상을 토대로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을 예상을 하거나 예측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기술적 분석 역시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완성시키고 발전시킨 곳이 바로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캔들을 말할 때 캔들이라고도 하고 봉이라고도 하죠. 외국에서는 이 캔들의 모양이 심지가 달려있는 양초처럼 생겼다고 해서 캔들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이 모양 자체가 좀 봉처럼 생겼다고 해서 봉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개를 전부 좀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를 때는 캔들이라고 부르는데 양봉이나 음봉처럼 빨간 봉, 파란 봉, 이렇게 양봉이나 음봉처럼 특색을 같이 말하게 될 때는 봉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사실상 우리 그 빨간 캔들, 파란 캔들 이런 말은 들어보신 적도 없고 조금 어색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표현을 양쪽을 다 혼용을 해서 쓴다는 거 그것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캔들과 기술적 분석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은 과거 일본의 쌀 선물 시장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선물 시장인데요. 주식을 하다 보면 한 번쯤 들어보시게 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물이라고 함은 우리가 왜 서로 친구들끼리 혹은 연인끼리 가족끼리 주고받는 그 프레젠트 받으면 기분 좋은 그 선물이 아니고요. 먼저 선자에 물자를 써서 거래를 먼저 하고 물건은 나중에 준다라는 거래 방식이에요. 일본에서는 1600년대에 이미 쌀 선물 거래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게 세계 최초의 선물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술적 분석 역시 이때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이거 모습을 보시면 일본 지도는 아니지만 일본 지도 비슷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일본에서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혹시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인물이 100년 동안에 이어졌었던 일본의 내전을 종식시키고 그 다음에 에도,
막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데요. 이때 일본이 서양에서 문물을 대거 받아들이면서 신식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일본 역사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선물 시장에 대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무려 100년간의 전쟁 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으니까 어떨까요? 강력한 왕권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권력을 중앙으로 이렇게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지방 쪽에 살고 있었던 영주들에게 가족들을 데리고 에도로 와서 살게 했어요. 예전 에도 지역이 현재 도쿄로서 예전에 수도였던 곳인데요. 지도에서 보게 되면 이 정도? 지금 일본의 수도인 도쿄, 옛날에는 에도라고 했었어요. 자, 그 에도 시대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농경 사회였었기 때문에 영주들의 주 소유원이 바로 이 농작물이었어요. 그러면은 내 소지를 소작농에게 경작을 하게 하고 쌀을 세금으로 받는 형태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쌀이 주 수입원이었었던 지방 영주들이 이쪽 에도로 다 이렇게 몰려와서 살다 보니까 쌀을 이 에도까지 배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이 영주들이 생각을 한 게 항구 도시인 오사카 지역에 쌀 저장 창고를 만들자 이거였거든요. 오사카 지역은 뭐 한 이 정도 되려나? 네, 이 정도. 지금의 오사카 지역 같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도까지 쌀이 오려고 하면 너무 멀다 보니까 이 오사카 지역에 쌀 저장고를 만들어 두고 돈이 필요하게 되면은 여기에 저장된 쌀을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영주들이라는 게 보면 각자 자기 지방에서는 소위 지배자로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죄다 이 에도 지역에 모여서 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쵸. 서로 잘났다고 서로 과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 에도에는 과소비 풍조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과시를 계속하려면 돈을 써야 되고 돈을 쓰려면 쌀을 팔아야 되고 근데 이 쌀이라는 게 그냥 사실 아무 때나 막 수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를 쓴 게 야, 우리 가을에 쌀 이만큼 수확할 거거든? 그니까 그게 나오면 돈 줄 테니까 그게 나오면 쌀 줄 테니까 돈 좀 미리 땡겨줘. 나 못 믿어? 나 영주야. 뭐 이런 식으로 미래에 수확하게 될 쌀을 담보로써 증서를 발행해주게 되는데요. 이게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되면서 지금으로 따지면 그 유가증권, 지금의 우리 주식과 같은 그런 유가증권의 성격을 띠게 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세계 최초의 선물시장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선물 시장도 그렇지만 이 선물 시장이라는 게 먼저 물건을 그걸 미리 파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사실상 결정되지 않은 미래의 가격이잖아요. 이 결정되지 않은 미래의 가격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해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당연히 투기적인 요소가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기술적 분석이 등장을 하게 된 거고요. 특히 이 쌀이라는 건 어때요? 농작물이잖아요. 농사. 그렇기 때문에 농사라는 건 사실 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자연 현상에 따라서 풍작이 되기도 하고 흉작이 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수급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일본 쌀 선물 투자로 굉장히 유명한 혼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 쌀 선물 시장의 그런 수급이라던가 사람들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다 보니까 실제로 이 쌀 시장에서 이 수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도 이 거래에 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 이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하다는 걸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심리적 요인 때문에 이 쌀 수확량이 실제보다 다르게 인식을 해서 가격이 변동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혼마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연구하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를 하면 가격 예측도 가능하겠구나 이러한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즉 쌀의 실제 가치와 쌀의 유통 가격은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건 지금의 주식이나 기타 투자 상품에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는 일인데요. 실제 가치가 그대로 가격에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일본의 초기 기술적 분석은요, 차트 자체보다는 시장의 심리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건 지금도 뭐 비슷한 상황인데요. 몇백 년이 지나도 사람들의 심리는 다 거기서 거기고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거죠.
사실상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 역시도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게 결과상의 차트로 남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니까요. 결론은 차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대중의 심리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될 건 뭘까요? 주식을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함에 있어 무엇이든 100%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 존재를 하고 확률을 다 맞춰보고 이런 건 다 할 수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시행하는 거는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변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아무리 감정이 없는 로봇이 종목을 추천을 하고 컨트롤을 한다고 해도 실제 그 로봇에게 투자를 맡기고 투자를 빼고 이거 역시 결국은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를 파악하고 여러 가지 걸음망들을 통해서 예측은 하지만 결국은 어떤 상황이 와도 대응을 잘하도록 훈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뭐다? 주식은 대응의 글씨 못 씁니다.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다. 어떤 예측도 100%를 맞추는 투자자는 없어요. 예상을 하고 그에 따른 시나리오를 세울 수는 있지만 아주 자주 틀리게 되실 거예요. 그렇다고 그때마다 포기하면 될까요? 그럼 투자를 하지 말아야겠죠.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그에 맞는 합리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배워야 하는 최종 목표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얘기하다 보니까 중간에 말이 좀 새버렸는데요. 다시 캔들 차트의 역사로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해서 기술적 분석의 역사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물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긴 했을 거예요. 어차피 어디에 살던 인간 심리가 크게 다르진 않을 테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걸 기록으로 남겨서 봉 차트라는 형태로 진화시킨 건 일본이라는 거고, 우리는 이런 역사적 현상들을 바탕으로 기술적 분석이 쓰여지게 되었고, 기술적 분석의 본질은 사실 사람들의 심리를 차트라는 곳에 압축해 놓은 것이다.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는 역사를 알면 조금 더 재밌어지잖아요. 그쵸?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현재 캔들의 형태로 캔들 차트가 진화하게 된 것인지 캔들의 진화의 모습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초기 캔들의 형태는요, 스토핑 차트였어요. 스토핑 차트는 이렇게 점 차트, 점으로 되어 있어서 점 차트, 그 다음에 선으로 이어져 있어서 선 차트 또는 별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별 차트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종가, 그날그날의 종가, 당일당일의 종가만을 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작성을 했었던 가장 최초의 차트의 모습입니다. 외우실 필요는 당연히 없겠죠. 그냥 한번 재미삼아 이런 게 있었구나, 캔들이 이렇게 진화해 왔구나,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듣고 계시는 거니까요. 그냥 가볍게 한번 듣고 넘어가시면 되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폴 차트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대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폴 차트라고 불렀어요. 왜 우리 스키 탈 때 손을 이렇게 잡고 무게 이동 도와주는 걸 폴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폴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폴 차트. 폴 차트는 거래일의 고가와 저가만을 표시함으로써 이 스토핑 차트보다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스토핑은 종가만을 나타냈었으니까 이때는 고가와 저가가 같이 나타나게 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다음으로 진행이 된 차트가 바로 바 차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 스토핑 차트와 폴 차트를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가격의 이동 방향이나 각 거래일 동안에 발생한 변화의 폭까지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저가, 고가, 종가 이런 식으로 바의 형태로 표시를 했다라는 거고요. 이 다음으로 나타나게 된 게 닷 차트라는 거예요. 닷이 뭔지 알죠? 우리 그 배에 띄우는 닷, 이렇게 생긴 거, 닷. 네, 이거 배라고 하면. 네. 닷 차트는 일본 교호 시대에 생겨났는데요. 당시 쌀 거래상들이 주로 항구에서 만나기 시작하면서 이 닷 차트라는 게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요. 닷 차트는 이제 차트 기법상에서 조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닷 차트가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차트에 시가가 표시가 되기 시작했고요. 시가, 고가, 저가, 그 다음에 종가.
지금 우리 캔들 차트에서 보이는 시가, 고가, 저가, 종가가 모두 포함된 최초의 차트가 탄생을 하게 된 거고요. 일본 차트의 고유한 특징이 시가와 종가의 관계가 그림으로 표시가 되는 건데요. 이 닷의 세로선의 모습, 세로선의 상단과 하단은요, 그날의 고가와 저가를 나타내는 거고, 가로선이 시가, 그 다음에 화살표가 종가를 의미하는데요. 종가가 시가보다 높게 끝나면 화살표가 당연히 위를 향하는 거고, 종가가 시가보다 낮게 끝나면 이렇게 화살표가 아래를 향하면서 이 닷 차트가 형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캔들 역사를 거쳐서 드디어 최종적인 캔들 차트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캔들 차트, 지금의 모습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캔들 차트의 기원은 사실 정확히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 메이지 시대 초기에 캔들 차트가 발명이 되었다라고 유추가 된다고 하는데요. 캔들 차트는 닷 차트를 다듬어서 이 몸통을, 이 닷에 해당하는 부분을 몸통으로 표시를 하게 되었고요. 시각적으로 흑백, 예전에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빨강, 파랑으로 표현을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는 예전에 흑백으로 사용을 해서 시각적으로 조금 더 쉽게 분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렇게 캔들 차트가 등장을 하면서 매매 신호와 거래 전략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었고요. 이때부터 기술적 분석이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캔들과 더불어서 이제는 캔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 구간에서 패턴을 파악하게 됐고, 그걸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된 거죠. 어떠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캔들 기초 강의로서 나름 캔들 차트의 역사를 되짚어 봤는데요. 사실 저 역시 주식을 어느 정도 하다가 중간쯤에 이 역사를 알게 됐어요. 근데 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구나. 이 캔들의 모양이 이렇게 나타난 것도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해서 캔들 차트라는 게 시작이 되었고, 결국 이런 이유 때문에 주식은 심리전이다. 차트는 심리다. 뭐 이런 말들이 생긴 거구나. 뭐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니까 주식이 조금 더 재미있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초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도 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하나씩 해석을 해 나가다 보면 주식 전혀 어렵지 않죠? 앞으로도 저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재미있게 한 걸음씩 같이 나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캔들이 어떻게 해서 그려지는지, 캔들의 구조와 종류에 대해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